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납부사액 계산 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액공제, 즉 분실회계에 의한 경정에 따른 세액입니다. 원래 경정 청구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기법에 따라서 환급금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의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전에는 5년간 세액 공제한 후에 잔액이 있으면 환급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7년 이후에 경정하는 것부터 계속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서 세액 공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제를 한다. 만약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에 따라서 해산한 경우에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승계하겠죠. 승계해서 세액 공제를 하고 그 외에 해산이면 청산소득을 계산하겠죠. 이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는 환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 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책에 있는 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도권 지역은 소기업만 감면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은 소기업만 감면 대상인데 중기업을 하는 경우 이때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수도권 지역은 소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예외적인 게 있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이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나 정보 서비스업 등 지식 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대상을 살펴봐야겠죠. 점검 항목으로. 두 번째 유형은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친족 또는 임원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공제한 경우가 대표적인 자주 하는 실수고요. 세 번째는 세액공제 감면 적용 시에 최저한세 대상 공제의 감면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먼저 처리한다고 했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그거를 먼저 처리하지 않고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과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부터 먼저 공제 감면을 받아야 되고 공제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농특세 과세 대상이라면 농특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한세 대상이면서 농특세 대상인 고용증대 세액 공제보다 만약에 위기지역, 창업지역 감면을 먼저 적용하면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 거예요. 순서를 잘못 적용해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을 우선 적용해서 세액을 재계산한 후에 농특세를 수정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해서 공제 감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형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 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환산 누락을 해서 누진세율에 걸린 과표라고 한다면 누진세의 영향으로 납부세액과 과소신고 납부가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2월의 과다신고예요.
전기 가표를 봐서 그 결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공제를 받거나 이후 공제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된 세액 공제를 또다시 2월액에 포함시켜서 공제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과다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전산으로 납세자들이 신고한 부분을 그 서식 부분을 다 코드로 따와서 그 전산을 시켰기 때문에 전기 남아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 전산에서 다 걸러내기 때문에 수정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정이 있었는지 전기의 조정면세 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제대로 끌어왔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여기까지 해서 납부세 그 공제 감면을 했는데 아까 그 최저한세가 있다고 했죠. 공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 최저한세입니다. 이 최저한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 즉 세금을 깎아 받았다고 하더라도 깎아주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되는 최소한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목적상 조세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에도 세부담 형평성과 세제 중립성, 그 다음에 국민 모두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개납, 그리고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내국법인이겠죠.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도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비영리법인도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거는 9%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어서 과세하게 된다면 외국법인도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를 그림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최저한세 대상은 주로 세금을 연기하는 제도인 입금불산입과 송금불산입, 그리고 세금이 감소되는 제도인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의 세액 감면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입금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그 현재 시점에서 과세를 안 하고 나중으로 미뤄지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기하면서 당장 과세를 안 하겠다는 혜택이에요. 세금 혜택.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대상인데 이게 모두 다 최저한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만 최저한세 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감면, 즉 외국 납부세 공제나 재생실 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그 비과세 조세 감면이나 공제 부분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조특법상의 조세 특례 및 감면만 최저한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감면액을 다 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감면액이 산출세가 같거나 크다면 납부할 법인세가 그 해는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최저한세 적용은 그림처럼 산출세액이 100이 나왔는데 감면액을 빼요. 감면액을 다 빼고 난 뒤에 감면후액이 30이라고 한다면 그때 최저한세, 최저로 내야 될 이만큼의 세액이 80이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감면 배제액은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만큼은 내야 되겠죠. 감면 후 세액에서 플러스 감면 배제액을 하면 최저한세 80이 나오기 때문에 감면 배제액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최저한세 구조는 예를 들어서 감면 후 세액이 70이라고 한다면 최저한세율이 최저한세율은 율을 곱해서 나온 최저한세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인 100을 최저한세 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가산세와 감면세액이 있다면 더한 후에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 재손실세액 등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에 나와 있듯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먼저 한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조정계산서 상의 122번의 차감세액은 최저한세 조정 후 세액이기 때문에 오른쪽 초저한세 조정계산서 상에 계산한 5번의 조정 후 금액, 5번의 조정 후 금액을 옮겨다 적는 것입니다. 오른쪽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보시면 2번 감면 후 세액과 3번 최저한세, 그다음에 조정감을 해서 4번에 감면 등 세액 조정감을 해줌에 따라서 5번 후 조정 후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면 후 최저한세 계산을 보시고 있는데요. 감면 후 세액이 만약에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세 특례의 감면을 적용을 배제합니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면 후 세액과 비교하는 최저한세는 과세 표준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감면 전 비과세 표준으로 돌린 후의 금액, 즉 최저한세 적용 송금 또는 입금 불산이 비과세 소득공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더해야겠죠. 되돌린 상태로 최저한 공제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다시 더한 금액에 최저한세를 곱한 금액이 최저한세가 나오고 이 최저한세와 감면 후 세액을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최저한 세율이 각각 기업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제일 낮죠. 이거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미달 시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 즉 배제, 즉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순서가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배제 순서는 이월 가능성이 이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죠. 세액공제가 아닌 감면세액은 대부분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에 적용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월이 가능한 항목은 다음 연도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가 되기 때문에 먼저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가 더 크기 때문에 공제 후에
공제 후 금액과 비교해서 최저한세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감면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배제한다는 뜻이.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 뜻은 충당금 준비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2월 가능성이 높거나 다음 기회에 혜택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배제하더라도, 즉 송금은 송금불산이, 입금은 입금되더라도 법인 장부에 남아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송금 산입되거나 입금 산입될 때 과세되는 시점만 늦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점에서 먼저 조정해서 배제해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최저한세에 못 맞췄기 때문에 배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나왔을 때 조정을 할 때 먼저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이라고 한다면 2월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중 2월된 미공제액과 당기분 공제액이 만약에 함께 있다면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즉 당기분부터 새롭게 발생된 공제액부터 포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포기할 기회가 먼저 발생된 것보다 더 늦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순서로는 세감면, 비과세 순서대로 하죠.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못 받을 거기 때문에 포기 순서가 가장 늦겠죠. 그래야지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처럼 조특법상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거. 서식 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최저한세 계산 후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이 보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특법에도 최저한세 적용을 안 받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돼요. 안 받아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고 빼줄 수 있다. 최저한세 상관없이 다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전액이 최저한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의 세액공제만 해당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예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왼쪽 줄과 같이 과세 표준이 200이고 세율이 20%라고 가정한다면 산출세액은 40이 나오겠죠. 40에서 감면 후 세액이 30이 있다고 한다면 30을 차감하면 10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감면 후 세액이 되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감면 세액 공제가. 그래서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최저한세를 계산해 보면 200에서 즉 감면이나 입금불산이 송금산이 그거 다 빼기 전에 과세 표준으로 돌린 다음에 200에서 최저한세를 곱하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14와 그 공제 감면을 다 했을 때 금액을 보면 최저한세보다 지금 낮게 내는 거기 때문에 14만큼은 최소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감세액을 14로 맞춰야 돼요. 맞추기 위해서 세액공제 30은 26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적용배제액은 4다. 그래서 이만큼은 올해 공제율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왼쪽 그림은 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되지 않고 감면후 세액이 오히려 더 큰 경우예요. 이때는 조정감이 없겠죠. 왜냐하면 최저한세는 2,500인데 감면후 세액은 다 감면을 해도 5,200이기 때문에 조정감이 없고 그냥 감면 후 세액이 이 기업이 납부한 세액이다. 그 반면에 여기서는 오른쪽은 이 회사의 최저한세가 2,500인데 감면을 다 했을 때 감면 후 세액은 1,200이기 때문에 최소한 2,500, 2,951만 9천 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감을 해준다는 거죠. 뭘 감소한다? 세액 공제액을 중에서 5,100에서 감소시키는 금액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39만 6천 원만큼 감소를 해서 조정 후 세액을 최저한세에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가산세를 보시겠습니다.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주요 가산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산세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행 기록부를 정확히 작성해서 차량 비용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거나 차량 기록부의 원시 장부인 차량 일지를 작성을 회사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냥 1,500만 한도만 인정받는 게 나중에 가산세를 안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게 안전하겠죠. 두 번째로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이에요. 이게 예전에 많이 걸려서 세무대리인 같은 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성실신고 대상 법인, 즉 소규모 법인 중에서 성실신고 대상 법인, 즉 금융소득, 배당이나 이자, 임대소득이 높은 법인들과 법인 전환,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기업이라면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4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가산세가 5%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액이 손익계산상의 매출이 없으나 만약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나와서 엄청나게 세금이 많았을 때는 가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인이 일반적인 영업법인이 아니라 그냥 임대, 건물이나 갖고 있고 금융이나 이자나 받는 법인이라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주 변동사항 면세서 가산세가 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 장부상의 주주 명부와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명부가 연중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동 사항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가산세는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기부자별로 내역이 정확히 기록된 명세서를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했다면 6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전자로 발급한 경우는 발급 명세서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 시 가산세입니다. 명세서를 아예 제출 안 하거나 제출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판명됐다면 제출했어도 다르게 제출한 부분만큼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과 불분명은 지급 금액의 1%, 지연 제출은 나중에 기한을 넘겼더라도 나중에 제출하면 일정 기한 내에 제출하면 0.5%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산세 부분은 일반적인 국기법 가산세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부분은 이제 가산세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기한 내에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원천징수 그 신고서 관련된 가산세와 별개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정확한 기한과 내용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듯이 지급명세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제출기한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기한이 다름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간이지급명세서라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자료를 수시로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근로장려금이나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급명세서보다 제출 주기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간이지급명세서 중에서 사업이나 기타는 매달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일용도 매달 제출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중에서 근로소득은 6개월마다 반기별로 하는데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처럼 내년부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출 주기가 6개월에서 매월로 바뀌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도 제출 주기가 짧아져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거를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별도로 지급명세서는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 제출 기한을 확인하셔서 가산세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있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말만 법인 같은 법인을 얘기해요. 첫 번째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니고 부동산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 창출 뭐 종업원 없고 그냥 임대만 하거나 금융 소득, 즉 이자 배당 등 소규모인 법인, 일반적인 활동이 아닌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이자 배당만 있는 소규모 내국 법인을 이제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전환한 3년 이내의 법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전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제출 대상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상을 정리해 놓은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개인 사업자가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정 유형의 소규모 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 성격이. 그래서 대상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소규모 법인, 즉 지배구조가 가족법인인 거예요. 50%가 초과했다는 의미는 아빠가 50, 엄마가 30, 아들이 20. 그래서 가족법인이라는 의미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근로 창출이 전혀 없어요. 가족끼리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근로 창출이나 직업 창출 이런 게 없는 개인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주된 사업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부동산 금융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죠.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가족 등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이자 배당으로 소득이 주로 위주인 운영되는 이런 법인으로서 어떤 목적이다? 사적 경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게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절감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어요.
두 번째 대상은 위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였는데 이 개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는데 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했을 때 여기서 법인 전환은 포괄 양수도 포함해요. 이 법인 전환한 경우에 법인 전환일로부터 3년 동안 일하면 대상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그리고 또 이 법인을 또 양수한 법인도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 시에 우리 법인이 이 법인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와 수익금액 중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에서 가산세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실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있으니까 검토 소식을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성실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소득이 이자 배당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주요 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을 판정하는 중요 요건 중에 하나는 이자 배당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이 회사의 매출액이 52%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 요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자 소득을 계산할 때 첫 번째 그 예규예요. 이 이자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이자 수입은 아니지만 해당 회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아니지만 세법에서 이 금액은 인정되는 이자야. 이자로 봐야 돼. 너가 실제로 안 받았어도 이자라고 하는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죠. 그래서 그 이자를 실제 안 받았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로 처분된 이 인정이자도 포함해서 이자소득 합계액에 넣어서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자 수익이 은행에서로부터 오는 실제 이자가 없더라도 소득 처분이 이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정이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정이자도 이자로 봐서 판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도 이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하고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 결산 확정 시에는 원천 징수가 안 됐지만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사가 경과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를 장부에 계상한다면 이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장부에는 기간 경과분의 이자를 계상했지만 아직 은행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 말은 이자 소득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돈을 이자를 받거나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하는 원천 징수일에 수익으로 확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에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과세가 되면 법인세법상의 그 수익 확정 시점과 원천 징수된 세액의 시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 및 정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자 소득 금액으로 보질 않아요.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현금주의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간 경과분을 법인에서 결산할 때 이미 경과된 이자 부분을 이자로 했을 때 이때는 이자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규도 이자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예규도 납세자가 질의한 상황인데 상시 근로자가 5년 미만 지배주주이면서
5년 미만이면서 지분이 50%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이 법인의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이 없었대요. 매출액이 없었고 그냥 영업이익의 이자 소득이 조금만 있었나 봐요. 이때 제출 대상이냐 이거죠. 수학적으로는 매출액의 50%라고 했는데 수학적으로는 매출액, 즉 분모가 0인 상태에서 이자 소득이 분자잖아요. 분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수학적으로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니까 당연히 총 매출액 중에서 50%를 넘는 거는 당연한 거죠. 100%도 아니고 무한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이 없는데 이자 소득이 조금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산세가 엄청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자 소득이 있다면 매출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가산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급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례로 특별하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서 소급 공제를 뒤에서 빼준다는 거슬러 올라가서 2월이 아니라 앞으로 2월이 아니라 반대로 소급해서 공제를 해서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2월 공제, 과세표준에 구할 때 2월 공제는 강제인데 이거는 2월 공제를 할지 아니면 내가 소급 공제를 해서 작년에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지 이거는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환급 신청 세액 계산은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 청구로는 안 돼요. 반드시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정기 신고하면서 소급 공제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급공제 환급은 사후에 누락되는 거를 바로잡는 경정 청구 성격이 아니라 법정 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특별한 환급 신청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경정 청구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할 때도 안 됩니다. 정기 신고 때 안 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경정 청구로 안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정 청구 성격이 아니라 법정 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특별한 환급 신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성금 소급공제는 지금 식과 같이 2번식 있죠. 동그라미 2번식과 같이 당해 사업용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에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 세액을 계산한 뒤에 당초 납부했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와 비교하는 거죠. 이거를 빼준 다음에 소급해서 빼준 다음에 직접 사업용도의 산출세액과 비교한다는 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남으면 이거를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한도액은 직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아무리 커도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겠죠. 1번의 금액이겠죠.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된 법인세 빼주고 실제 납부한
직전 납부한 실제 납부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번의 금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만큼만 환급된다. 더 많이는 환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환급세액은 이제 신청한 후에 환급 받은 후에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환급 후에 이 법인세 신고서 자체가 고쳐진 거예요. 잘못으로. 경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경정으로 오히려 단기결손금이 감소됐다고 하는 경우 이제 환급 받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법인세가 만약에 법인세의 경정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급세액 계산식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또는 단기의 세액이 바뀌게 된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을 경우에 추징됩니다. 이때 과다한 환급세액과 이자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보시면 이 예시로 든 환급신청서를 보시면 결손금액은 4천만 원이지만 여기 보시면 결손금액은 4천만 원이지만 이 실제로 납부한 300만 원까지 직전 연도에 납부한 300만 원까지만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천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을 쓴 게 아니라 이 300에 대응되는 결손금, 즉 2,222만 2천 둘둘둘만 이제 공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엑셀이나 이제 일상의 뭐 도전이나 이런 데서 자동 기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의미를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건데요. 토지 등 법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런 토지나 주택을 법인이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 즉 추가과세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들을 판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 지금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공부했잖아요. 이 법인세에 추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개인 양도세 중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법인의 부동산 투기,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시세가 오르는 목적,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기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한 거야. 법인이 사람이 사는 주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투기죠, 거의.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와 달리 별도로, 즉 일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신고하실 때 고정자산 처분 이익 중에서 만약에 이게 있다면 고정자산 각 사업연도 소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분해서 그에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과세 자료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양식이에요. 토지 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산출명세에서요. 이거는 일반 법인세와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식이에요. 이 서식은 법인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이 네 가지를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상관없었겠지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분은 양도자산 종류별로 적어요. 토지 팔았을 때 토지, 주택 팔았을 때 주택, 그다음에 뭐 입주권, 그다음에 등기 여부는 미등기 자산, 등기 안 하고 매매계약서만 쓴 경우 이때는 세율이 40%로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양도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겠죠. 그다음에 장부가액은 법인이니까 양도자식 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대부분이지만 건물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차액은 여기서 7번에서 8번에서 9번을 뺀 게 양도차액이에요. 그 다음에 세율은 아까 나중에 보실 거지만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추가 과세 세율을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과세표준 조정계산서의 오른쪽에 따로 있어요. 토지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자동 반영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자동 과세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이 양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과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즉 영업이익과 달리 분리되어서 따로 떼어서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계산 구조는 아까 전처럼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에 세무사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양도 비용은 차감하지 않아요. 양도 시에 발생된 수수료, 계약서 수수료, 뭐 인건비 이런 거는 차감이 안 돼요. 이미 이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차감했지만 토지적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중으로 차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차감해 주질 않아요. 개인처럼 차감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에 이미 차감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보면 이 세율은 추가 세율이에요. 그래서 대상 자산별로 비사업용 토지는 10%, 주택은 20%, 입주권, 분양권은 20%,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매매계약서 상태로 양도할 때, 즉 미등기할 때는 40%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는 아까 양식 보셨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 등 양도소득은 별개로 추려서 따로 추가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팔게 된 경우라면 각 사업연도 금액이 결손금이나 또는 이월결손금이 나와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법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여기서 마이너스 5억이 나오고 플러스 근데 그 반면에 토지된 양도소득은 3억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계산이 되는 양식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를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세 대상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업자 등록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토지 지목, 즉 지목은 땅의 용도죠.
그 땅의 쓰임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이 팔게 된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사업용 사업용 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용도대로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농지라고 한다면 그 땅의 지목을 봤더니 농지면 농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림, 목장용지라면 임업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영위하지 않고 법인이 그냥 용도대로 쓰지 않고 그냥 보유만 했다고 하다가 판 경우는 뭐겠 있어요? 투기죠.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비사업용이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면서 한 번 더 과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율은 낮기 때문에 소득세 중과랑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과세한다는 거죠. 이처럼 비사업용 토지는 세법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부동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법인세를 중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까지 이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농지이나 목장용지, 건물 부속 토지에 속하지 않는 이 어느 것에 속하지 않는 토지라면 어떻게 비사업용을 판단하냐면 즉 이런 토지를 기타 토지, 나대지라고 하거든요. 이 나대지라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인 법인세법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준용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즉 지방세법상 기준을 활용해서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방세법상 거를 끌어와서 국세인 법인세법을 판단한다는 거죠. 실제 사용 용도를. 그래서 농지, 임야, 용지는 그 자체의 특성을 별도로 판단하지만, 즉 농업을 했는지, 임업을 했는지, 목축업을 했는지 이거로 판단하지만 그 외의 토지, 나대지, 잡종지, 즉 건물이 없는 토지들이겠죠. 건물이 없이 경제적으로 이용 안 하고 있는 나대지, 잡종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재산세를 매기죠. 그 재산세가 이 용도 구분을 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구분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별도, 분리과세 된다는 토지라면 사업용으로 국세도 보고 사업용으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를 안 보고 만약에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라면 국세도 마찬가지로 비사업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대지 등 농지 외의 기타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리돼요. 일반적인 나대지는 재산세법, 지방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으로 비과세도로 분류돼서 추가과세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즉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요. 즉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지이며 목장용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는 재산세 과세 구분이 종합합산과세인지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세지만 재산세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을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책자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인 것만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판정은 이제 재산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조합법과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이랑 비사업용 토지만 추가 가세했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021년 이후부터는 법인이 보유하다가 양도한 부분부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에 아예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은 파산 선고나 농지 교환 또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지 처분되면서 불가피하게 양도되겠죠. 이렇게 파산 선고돼서 이런 농지나 부동산을 돈 대신 지불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합니다. 이는 이제 납세자가 투기성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해서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기성 의도가 아닌 실질적인 양도이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에 신고할 때 눈여볼 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